그 죽을 때 왜 많은 분들이 죽음 근접해서 임사체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밝은 빛, 따뜻한 느낌, 죽을 때 좀 모든 게 싹 생각나는 때가 있죠. 우주먼지님은 언제부터가 죽음이에요? 우주에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 천지거든요. 별이나 행성이나 뭐 돌멩이, 가스덩어리, 그냥 우주에서 제일 보편적인 상태. 죽음이라는 게 이래서 전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문학을 했어야 돼. 철학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감의 소멸이에요. 타자가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철학자를 당황하게 하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 되게 재밌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미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철학을 보고 또 철학으로 과학을 보기도 하는 장대익입니다. 자천대 스타트업 카레지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보고 계세요. 사진 있게 좋아하세요. 아,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 있습니다. 스타트업 칼리지. 아, 요즘 젊은 분들, 학생분들도 뭐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럼요. 예. 아, 그래서 좀 성공한 회사들도 좀 있습니까? 지금 생긴 지 2년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예, 회사가 이미 한 6개가 생겼고요. 투자도 받고 지금 서비스도 시작하는 데들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아, 지분 투자도 좀 하셨고요. 저희가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고 싶은데 또 학생들한테 차별적인 사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투자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못 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하여튼 요즘 젊은 분들 굉장히 그 창업에 또 뜨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 톡톡 튀는 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투자도 마음으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네이버 카페에 또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생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요즘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미생물 활용한 이거 보면 결국 이제 미생물들이 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잘 먹어서 해결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보내주죠. 그렇죠. 그 분해를 해주는데 분해라는 게 결국 그 미생물들도 뭘 먹어서 걔네들도 뭔가 소화하고 배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버린 똥은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절대적으로 줄지도 않을 테고 뭐 어떻게 이걸 한다는 겁니까? 일단 미생물도 당연히 먹고 숨을 쉬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산화탄소 다 나올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원래 있던 양보다는 줄는데 그 중에 일부는 미생물도 잘하겠죠. 네. 또 꼭 이산화탄소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도 많이 내요. 김범준 교수님 집에 예,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있으세요? 네, 있어요. 보통 미생물 공급하는 게 이렇게 톱밥처럼 이렇게 오죠. 예. 처음에 톱밥이랑 미생물 뭐 약간 분말 형태가 그렇게 있는데 오죠. 그걸 넣고 잘 섞고 적정한 정도의 물을 넣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뚜껑 연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 뚜껑 닫는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주의사항 뭐 선별적으로 하라는 그런 건 없나요? 뭐 너무 딱딱한 거 무슨 뭐 개껍질 이런 거. 그런 건 잘 안 되고요. 팥뿌리 같은 것도 잘 오래 가요. 잘 안 되고. 그거 말고는 뭐 바나나 껍질, 뭐 쌀, 뭐 돼지고기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 그거 넣으면 얼마나 있으면 한 하루 정도만 지나서 뚜껑을 열면 거무스름한 일종의 흙 같은 축축한 분말 같은 그런 형태. 냄새는 어때요?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전혀 안 나요. 그래요? 약간 독특한 냄새가 있긴 한데요. 뭐 네. 역겨운 정도는 전혀 아니어서 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안 쓰세요? 안 쓰는데 제가 그냥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처리량이 저도 괜찮아요. 굉장히 신기한 게 저도 말씀 듣고 실험실에서 우리가 조건을 잘 맞춰서 이렇게 분해를 해도 빨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저기는 한 종류의 미생물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성분은 대충 아니까 잘할 수 있는 활성이 좋은 미생물을 섞어서 조합을 만들었을 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끔 길거리에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공원길에서 어떤 뭐 죽은 동물 사체가 있는데 있죠. 근데 그게 며칠 되면 금방 사라지죠. 없어지거든요. 그 생각하시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하룻밤에 이제 조건을 해줬으니까 근데 얘네도 배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얘네도 배설물을 내놓죠. 근데 자연계에서는요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영양분 또는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는 배설물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식물의 배설물 산소는 우리가 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거기서 하나가 다 분해하는 게 아니고 먹고 배설물을 내놓죠. 그러면 다른 미생물은 또 그 배설물을 먹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태용어로는 영양 공생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자연계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탄탄한 관계가 돼 있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놓고 얼마 만에 한번 갈아주세요? 전체 미생물. 지금까지 그걸 산 게 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인가 조금 얘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종균 그걸 다시 사서 한 번 넣고 그리고는 없었어요. 한 2,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꽤 괜찮아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음식물 넣고 그러는데 오염도 안 되고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들의 관계가 아마 그 조성 자체는 아마 그 회사의 기밀일 테니까 노하우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쭉 숙성이 되면서 맛이 변하지만 전혀 상하지 않잖아요. 네네. 김치는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김치 안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탄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잡균이 못 껴들게. 제 생각, 제 추측에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 그 조성에도 분해하는 미생물 간에 이걸 조합을 잘해서 서로 영양 공생 관계가 잘 엮여 있어서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구더기나 이런 게 보이진 없어요. 않고 전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이에요. 약간 거무스름한 축축한 흙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부피가 늘긴 하거든요. 늘죠. 그런 거 아까 얘기하신 거 제거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슬러지 쌓이는 거 정화에 청소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 얘도 자라니까 생체량이 늘어나니까 그거 제거해 줘야지. 그럼 걔는 짠 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맵고 짠 거? 엽기 떡볶이 이런 것도 먹어요? 그 너무 매운 건 넣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요즘은 그냥 다 넣어요. 근데 진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품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에 아 하나입니다. 진짜요? 그 전기꼬여서 온도 같은 건 안 맞춰주나요? 온도가 약간 따뜻한 거 따뜻하게 보니까. 해줘야죠. 그리고 얘가 안에 모터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섞어는 줘요. 그렇죠. 뒤집어주고 뭐 이런 걸 해줘요. 교수님 스타트업 시작하시죠. 투자. 좀 이상한 궁금증일 수 있는데 고양이 똥 같은 것도 해결이 될까요? 그런 건 더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정말 강아지 똥 안 넣어봤네. 한번 해볼까요?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저 돼야죠, 될것 같은데. 미생물이 아마 한 종이 아닐 거고 그 미생물도 어쨌든 분비물을 내는데 배변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다음 미생물이 또 다음 미생물이 계속해서 먹을 테니까 결국은 그거 다 이산화탄소로 된다. 가고 뭐 메탄가스 나오고 다 날아가요. 네.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나 있는데 물집이 자기는 좀 많이 생기는데 이거 목마를 때 뭐 마셔도 되냐고. 물집이니까 이게 쪽쪽 빨아도 되냐고. 균에 나오는 그 어느 거기처럼 눈물. 이거 그냥 물이에요? 아니죠. 이거 물집은 우리 왜 혈액 있잖아요. 혈액. 네. 이게 지금 미숫가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미숫가루 가라앉았잖아요. 더 놔두면 다 가라앉을 거거든요. 네. 미숫가루는 가라앉잖아요. 이거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입자가. 네. 녹은 게 아니죠. 네. 설탕은 물에 녹아 있죠. 그러니까 다 가라앉히면은 설탕물 위에 있고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딱 이런 거거든요. 가라앉는 게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물, 설탕물이 혈장. 네, 그래서 물집에 있는 그거는 혈장. 혈장이에요? 혈장. 우리 가끔 보면 우리 헌혈할 때 보면 전혈 뽑아서. 그렇죠. 전혈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 갖고 분리해서. 뭐 원심 분리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맑아 보이고 물처럼 보이지만 그건 혈장이군요. 막 먹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겠네요. 드시겠다면 뭐 약간 짭짤하겠다. 네,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집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주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별들의 탄생이 빅뱅 이후 8억 년 때 정점을 찍었던 모양이죠. 뭐 이런 연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 탄생의 빈도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별이 우주 전체에 생겨나는 숫자는 옛날에 뭐 1년에 뭐 50억 개 이렇게 됐으면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천문학적으로 우주에서 같은 부피당 같은 시간 동안 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덴시티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별 탄생률 밀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관측을 해가지고 쭉 변화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110억 년 전 그때 피크를 찍었고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초반에는 막 가스가 모여들고 폭발적으로 은하가 만들어지니까 초반에는 약간 베이비 부머 시대처럼 별들이 왕창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우주가 너무 지나치게 팽창하고 각각의 은하가 품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100억 년 전 즈음부터 천천히 이제 출석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의 우주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출석률이 떨어졌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피크 지점에 비해서 한 9배 정도 낮아졌어요. 9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건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떨어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베이비 부모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가 세대가 있으면
있으면 그다음에 한 세대 지난 다음에 에코 세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별들도 그런 거 있어요. 2세대 별들이 네네. 또 태어나는 시기가 좀 모여 있어요. 숫자 절대량으로는 제일 많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흥미로운 질문 같은데 아무래도 인간의 경우에는 한 세대라는 게 텀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별들은 질량에 따라서 수명이 다 가지각색이어서 어떤 별은 질량이 가벼우면 100억 년 오더를 살 수도 있고 아주 질량이 무거우면 1000만 년 안 되게 살 수도 있고 별들의 수명의 분포, 확률 분포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좁은 분포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가요? 사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별의 질량 분포입니다.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별들이 태어났을 때 초기 질량의 분포가 그쵸, 그쵸. 어떠하냐 이거를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천문학에선 이걸 IMF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 국제금융기구가 천문학에서 IMF란 용어가 만들어지기보다 살짝 더 앞서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순위를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포가 일단 밝은 별들은 명확하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다 보이니까. 네. 무거운 별들의 질량이 뚝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로 가면은 확연하게 밝은 별들, 무거운 별들의 수가 떨어져요. IMF 이슈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가벼운 별들, 어두운 안 별들을 보이니까. 개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별 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도 별의 개수가 뚝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평평할 것이냐 빠르게 더 개수가 많아질 것이냐 이거는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은하는요, 별들이 어느 정도 모여있으면 은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중심에 뭔가 강력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든 뭐 이런 애가 있어야 은하라고 합니까? 아 이거 진짜 날카롭다 질문. 아, 그래요? 네, 이게 됐어. 이게 실제로 옛날에는 투박하게 그냥 별들 뭐 수백만 개, 수십만 개 모여있으면 성단, 별들이 수조개, 수천억 개 모여있으면 은하, 그냥 이렇게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게 이제 두 그룹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관측을 하면 할수록 다른 분야도 다 똑같겠지만 그 중간에 모호하게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애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단치고 큰 애들도 있고 은하치고 작은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외소은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성단들은 사실은 은하였는데 작은 은하였는데 얘네가 큰 은하 중력에 붙잡히면서 외곽에 다 날아가고 지금은 성단인 척 그 속이고 있는 애들도 섞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별 몇 개부터가 성단이다, 별 몇 개부터가 은하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별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으면은 컴팩트한 은하 그리고 별들이 좀 펑퍼짐하게 모여있으면은 페인트한 은하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분류 기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중심에 뭐가 있건 없건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은하 뭐 이제 전에 가끔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중심에 항상 강력한 뭐 블랙홀 이런 애들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갔고 네. 혹시 그게 이제 은하의 어떤 뭐 조건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군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네. 일단 규모가 큰 은하들은 거의 다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 있어요? 다 있어요. 태양 질량의 뭐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까지 아주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럼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은하보다 한 단계 낮은 외소은하들도 중심에 좀 더 가벼운 버전의 블랙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외소은하보다 더 가벼운 성단 중심에도 또 더 가벼운 블랙홀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지금 어떤 관측들을 시도하고 있냐면 규모가 큰 은하 중심에는 육중한 블랙홀이 있으니까 네. 규모가 살짝 작은 외소은하나 성단 중심에는 덜 가벼운 미들급 정도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징후가 발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 보통 제가 은하하면 회전에 의해서 동그란 모양이 좀 넓게 펼쳐진 모습 그런 걸 떠올리고 성단하면 뭐 구상성단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걸 떠올리긴 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성단과 은하를 나누진 않나요? 사실 동그란 공 모양의 구상성단이 규모가 커져서 은하가 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타원 은하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그 납작한 원반 은하에서도 중심부는 공 모양이거든요. 그게 나락 바깥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독 원반 모양의 은하들만 회전 성분이 너무나 강해서 별들이 좀 독특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구체만 보면은 모든 성단부터 은하까지 다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진짜 너무 커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커. 네, 그래서 와닿는 게 좀 덜하긴 합니다. 네. 네.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우리가 막 논문 쓰고 하고 있는데 가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 할 때 있어요. 맞아. 네. 너무 커. 그럼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구를 했어요, 관찰하고서. 연구하는 도중에 우리 몇 년 전 걸 보는 거니까 그 별이 없어졌어. 그 별이 없어지는 과정은 실제로 목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별이 갑자기 붕괴해서 죽었다. 그러면 1년 전까지는 밝게 빛나고 있던 별이 분명히 있었는데 1년 뒤에는 별이 그냥 없어져 있어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그 별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거리라니까 그럼 몇 년 전에 없어진 걸 알 수 있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원래 없는 걸지도 몰라요. 네, 천문학자들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과학철학자 교수님 계시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뇌를 육체에서 분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뇌를 어떻게 잘 살려둡니다. 영양소 이렇게 잘 꽂아갖고. 그러면 이 뇌를 가졌던 사람은 살아있는 거로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실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 뇌를 꺼집어내서 뭐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철학자들이 실제로 네. 사고 실험을 했어요. 네. Brain in a Bat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통 속의 뇌라고 하는 아주 힐러리 퍼트넘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약에 통 속에 진짜 뇌만 딱 꺼내가지고 영양분 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양분만 주면 안 되고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주니까 이제 뇌가 작동할 텐데 그러면 뇌가 작동한 그때 그 통 속의 뇌는 자기가 통 속의 뇌라는 걸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가정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정프로님이 하신 질문은 그거라기보다는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네네네. 일단 우리가 뇌가 뭔지를 보면은 뇌는 사실은 식물에겐 없잖아요. 식물은 없죠. 네, 식물에겐 없고 동물에게 있죠. 네. 동물에게 뇌가 있다는 것은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동물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뇌는 사실 운동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스탑할지 옆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스위치, 고, 백, 뭐 좌우 그게 뇌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자극도 없다. 그냥 영양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뇌 주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재밌으려면 뇌에 일정한 자극을 준다. 네. 인풋을 준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면은 시청각이 다 인풋이고 예, 촉각도 예. 다 이럴 텐데 그거를 준다 그러면 뇌는 그러면 살아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살아있다. 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뇌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지금은 인지과학에서 어떤 그 새로운 흐름이 있냐면 너무 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뇌 브레인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소설 쓰시는 분 중에 예를 들면 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몽당 연필을 쓰시잖아요. 네. 그분한테 컴퓨터를 주고 자판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못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뇌가 잘 작용해야지 글을 쓰는 건데 이분한테는 이런 환경,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이 전체를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 심지어 신체의 환경,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결국 뇌 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 몸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몸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조가 인지과학의 새로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뇌만 살려놓는 거는 나가 아니다. 나 자신 신체까지 포함해야 된다. 만약에 김훈 선생님의 사고 실험입니다. 뇌가 있고 다른 신체가 다 없는 상황에 시각 정보를 마치 내가 몽당 연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주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나의 촉각 정보도 몽당 연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드려요. 그랬을 때 써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뭐 CG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 뇌는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뇌라고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하면 그 아무 일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 실제 팔이 아닌 컴퓨터가 준 정보를 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분 그렇게 하면 잘 쓰실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핵심은 또 역시 뇌라는 거 아니겠느냐. 정프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천재 맞네. 지난주에 제가 검증했잖아요. 지난주에 입증하셨잖아요. 한 번 더 검증. 진짜 그래. 그게 진짜 반론이에요. 결국에는 손이 뭘 하든 발이 뭘 하든 뭐 신체의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결국 그래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는 뇌가 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유전자의 외부의 환경도 엄청 중요하다 해서 에피지네틱스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유전자가 그 환경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유전자 중심적인 사고들을 하잖아요. 네. 반론들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뇌를 그냥 하나의 기관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뇌중심주의의 또 다른 반론입니다. 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우. 야. 저도 얘기 듣다가 저도 정확히 그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통 속의 뇌라는
얘기하는 사고 실험 있잖아요. 사실 그때 그 퍼트넘이 얘기한 통을 우리의 두개골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통 속의 뇌 아닌가요? 그 시각과 그런 감각 정보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가 결국은 뇌에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 전달되니까, 예. 뭐 내수용 감각 같은 것도 어쨌든 뇌에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통 속의 뇌고 그러면 통 속의 뇌가 당연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두개골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가 또 그럼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참 모든 이론에 다 반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의 뇌를 자전거를 매우 잘 타는 사람의 뇌에 이식한다고 쳐보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되게 잘 타는 뇌에 그 뇌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의 몸에 이식을 했을 때 과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겠느냐? 전 그거 잘 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잘 탄다고 봐요. 잘 탄다고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몸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뇌로 배우는 그래도 거. 뇌로 배운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네. 아니죠. 말씀 들으니까 제가 뇌 중심자이잖아요. 아니,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 절차적 기억. 근데 그거는 우리 뇌의 모든 신호가 우리의 근육과 일치를 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근육은 그 뇌의 신호를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그 자전거 관련된 근육이 없어. 그러니 뇌에서 설령 신호를 주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장애를 입으면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으면 뭐라 한다 그랬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재활? 재활을 하잖아요. 왜 다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천재시니까 네, 재활을 해야지 다시 정상으로 온단 말이지. 예전의 기능들을.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뇌는 안 다쳤어도 신체가 다치면 그쵸. 재활이 필요한 거는 다 그러네요. 연결돼 있기 네, 때문이기 그러네요.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진짜 자기 뇌를 기증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그걸? 기부? 아니, 이식. 이식할 때 자기 걸 아, 이번엔 제가 이식을 주는 사람은 주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이식을 정말 주고 싶은 딱 한 가지가 뇌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콩팥을 내가 주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의 모든 것은 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하긴 뇌 기증받고 그쵸.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받고 싶은데 뇌 받고 싶은데 뇌 이거는 없죠. 네, 그죠? 그쵸. 뇌 받으면 근데 주고는 싶죠. 만약에 내가 저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몰라서 궁금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가정이 뭔지 생각해 보면 뇌에 뭔가 기억이란 게 담겨 있고 그거를 이식하면 그게 전달될까 안 될까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뇌 안에 어떤 물질화되어서 들어있는 건가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물질적인 돼 있죠. 근원은 네. 아 그러면 잘 그 안에 알려져 있고. 네. 무슨 분자 구조 같은 네, 걸로 바뀝니다. 네. 시냅스, 예. 시냅스의 연결의 예. 강도. 근데 기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기억은 어디인가에 있던 경험을 기록된 것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언제 그걸 기억하는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언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을 못 믿고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목격자, 심지어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기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막 끝에쯤 가사 중에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서로 두 남녀가 만나서 분명히 같은 일을 했어. 전혀 다른 기억을 하더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그 기억은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서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기억하는 건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믿고 있어. 근데 전혀 다른 사실들을 기억하는 걸 보면 기억이란 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매우 가변적이면 이거는 어떤 사실이 있어서 그거를 뭐 90%만큼 60%만큼 30%만큼 기억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만들어낸다. 거의 뭐 과학 철학자쯤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심각한 죽음의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김흥민 교수님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혹시 정의 혹은 뭐 어디부터 죽음이다 이렇게 경계를 좀 지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도 정의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생명을 정의 못하니까 살아있다는 걸 정의 못하니까 죽음도 정의가 참 어려운데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으니 생물학적으로 뇌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생리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 신중하게 단어들을 골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요 생리작용들이 비가역적, 돌이킬 수 없을 정지 상태. 비가역적이라는 걸 판단하려면 다 드시고 말씀하시고요. 좀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얼마나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병원 가면은 뭐 여러 가지手術도 하잖아요. 네. 해도 이제 안 돌아오면 네. 그러면 그게 죽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뇌사를 판단할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이 거치잖아요. 다른 기능은 살아 있는데 제가 아까 주요 기능이라 말씀드린 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주요 기능이 뭐예요? 뭐 호흡, 뭐 맥박, 심장, 심장. 네. 그다음에 뇌. 뇌.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뇌 기능이 안 되고 딴 거는 하는데 뇌가 안 돼도 뇌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비가역적으로 하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개체 차원의 죽음이고요. 또 내려가면 기관이나 뇌사가 된 다음에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건데 장기 기증 하시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한쪽으로는 자기 기증을 받으신 분들은 새 생명을 찾지만 또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또 그게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죽음을 정의가 어려운 게 전체 개체의 가장 큰 시스템에 나는 없는데 그 하부 시스템에 있는 기관은 또 이식이 됐으니 더더욱이 이거 저 사람이 죽었다고 참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에 대한 전공을 좀 안 한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우주먼지님은 언제부터가 죽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인식하는 세계가 이제 우주다 보니까 우주에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 천지거든요. 죽은 것들밖에 없어요. 온통. 네, 뭐 별이나 행성이나 뭐 돌멩이, 가스덩어리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주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득한 세계이고 그 안에서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예외적인지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우주에서 제일 보편적인 상태? 오. 죽음이라는 게 이래서 전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주에 그냥 늘 있는 게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 혹시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생명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슈레딩거의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물질과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부의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줄여가는 것. 그걸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란 적극적으로 자기 내의 엔트로피를 계속 줄여가는 노력이 중단된 상태. 결국 엔트로피가 비가역적으로 증가를 시작하는 것. 엔트로피가 비가역적으로 증가를 시작하는 것? 참 어렵다. 이 교수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든 멋있는 말로 하려고. 아니 뭐 멋있어요 그게. 에이. 이게 더 멋있었네. 철학적으로 얘기를 네네. 해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감의 소멸이에요. 존재감의 소멸.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감의 소멸이에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살아있지만 예. 내가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 네. 나는 사회에서 일종의 낙인 찍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평판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은 초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집단으로부터 존재감이 없었을 때는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의 죽음은 얘기할 수 있지만 타자의 죽음은 얘기 못 하잖아요. 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라면 그걸 존재감이라고 정의하시면 타자가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걸 그 외부의 관찰자가 알 수 알아야죠. 있나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죽음으로는 참 멋있는 정의 같은데요. 그걸 일반화된 모든 사람의 타자의 죽음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타자의 존재가 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철학자를 당황하게 하는. 전염된 것 같아요. 잔인해지셨어요. 박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오늘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너무 친해갖고 제가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어쩌면 죽음일 수 있겠다. 인간에게는 적어도. 네. 근데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사자무리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완전히 홀로 된 사자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그 무리에서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거기는 사회적인 죽음보다는 그냥 물리적 죽음이죠. 왜냐하면 어떤 집단 생활을 하는 종에게 있어서 집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도 물리적으로 죽는데 우리는 죽음의 느낌이 너무 잔인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네,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립감이나 아니면 뭐 존재감 없음을 경험하고 계시겠어요, 그죠? 잔인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져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죽음 관련해서 혼자 그냥 이상한 망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던 수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 살았던 총 인구수가 몇 명일까? 누적된 전체 호모사피엔스의 머릿수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거를 헤아려 보면은 한 1000억 오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네. 근데 딱 지금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가 그 정도 오더거든요. 우와.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 죽으면 별 하나 나 하나? 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관없는 우연인데 그냥 되게 재밌는 우연이다. 천문학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숫자를 채워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러게요. 네. 인류의 시작부터 쭉 따지면 대충 한 1000억쯤 된대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네. 처음엔 뭐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개체가 지금이야 뭐 한 70억, 80억 되지만 근데 물론 당연히 상관없는 수치입니다. 인류의 1000억은 수십만 년 안에 채워진 숫자고 네. 우리 은하의 1000억은 100억 년 동안 채워진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은하 안에 있는 별의 숫자도 1000억이고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1000억이에요? 네, 그 정도. 진짜 인류가 종말이 다 됐나 보네. 그리고 그게 숫자가 비슷한다는 게 좀 큰일 났네. 재밌더라고요. 나 좀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아, 죄송합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아, 네. 1000억 개의 별이라는 게 아, 그 숫자가- 요구르트에도 참 1000억 개 있지 않아요? 비피더스? 1000억 마리? 아마 그 유산균 그랬던 것 같은데. 1000억 개라는 별의 숫자가 네. 그게 언제 결정된 것이며 얼마만큼 오차 정확해요? 이거 사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천문학자들이 민망하게도 우리 은하 질량을 아직 잘 몰라요. 우리 은하 다른 은하는 좀 아는데 우리 은하를 더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은하수가 너무 빽빽해서 개개의 별들을 하나하나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전체 이제 중력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별들의 개수를 다 헤아리려면 그 개개의 별들이 어떻게 얼마나 강한 중력에 붙잡혀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그 우리 은하의 질량이 2배 정도 오락가락합니다. 편차 커요. 이게 우리가 지금 뉴런 수도 1000억 개, 뭐 1200억 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적었었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정하다가 900, 뭐 1100, 뭐 그러면은 1000 정도, 네. 1000, 좋잖아요. 1100, 뭐 500 그런 면도 있어서 1000억 이게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충 한 1200억쯤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1260억인데 에이, 1000억, 한 890억쯤 되는 것 같은 1000억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 수가 분명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은하랑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 있잖아요. 그 두 은하 중에 누가 더 무거운지 이게 매번 바뀌어요. 네. 어떨 땐 안드로메다가 더 무거웠다고 했다가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우리 은하가 더 무거운 것 같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안드로메다가 무겁다고 계속 살 했다가 빠지고 살찌고 막 안드로메다랑 우리 은하랑 누가 더 오래되는지는 알아요? 그거는 비슷할 거예요. 네, 아, 둘 다 100억 년 정도 된 거로. 그쯤이에요. 네. 누가 먼저 갈지는 뭐 하긴 온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빠지지 않나요? 사실 그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 둘 다 질량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질량을 고려하고 주변에 두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보다 1000배 가볍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외소 은하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역학관계를 최대한 잘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근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는 100% 충돌한다 네, 맞아요.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50%까지 떨어지는 결과도 나와요. 심지어 그 50%의 충돌 가능성 안에서도 충돌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4, 50억 년 이후가 아니라 거의 8, 90억 년 이후. 그래서 충돌 예상 시점이나 충돌 가능 여부 자체도 아직은 조금 내일 비올 확률하고 비슷하네. 네, 맞아요. 50%. 굉장히 오늘 세상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신 듯한 느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과학자분들은 조금 덜 두려워하시나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좀 없다는 생각을 훨씬 더 일반 과학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하시나요? 사후 세계에 대한. 저는 그런데요. 과학자들 중에도 종교가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전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마지막 순간쯤에 어떤 고통 같은 거는 조금은 꺼려지는데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시고. 저도 아까 정프로께서 그 이소라 씨의 노래 가사 예. 한 거 저도 대학 시절부터 그 가사가 제 마음인데요. 아, 지금 첫사랑 생각 계속 아니요. 하시나요? 대학교 때부터 듣던 그 산울림의 노래인데요. 산울림? 네,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헤어짐이 서러워. 네, 그런 그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는 뭐 어차피 태어난 생명체로서 우리는 모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봤는데 남아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것이 아, 그것도 진짜 고민이다, 그죠? 계속 살면 그분들 더 힘드실 거고, 또 일찍 가자니 그분들과 헤어지는 게 또 슬프고. 아, 이게 참 잔인한 겁니다, 이게. 예. 생명이 가진 숙명인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먼저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헤어질 사람들과의 어떤 좀 섭섭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죽음을 봤을 때, 타자의 죽음을 봤을 때 그 죽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슬픔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죽음도 추론하는 거거든요. 두려울지 모를라 이렇게 추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조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뭐 다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나 죽음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막 짝짓기도 하기 전에 막 용감하게 싸우다 다 죽은 사람들은 어쨌든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테니까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천적이고, 하지만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타자의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죽음을 좀 두려워하는 편이세요? 저도 비슷해요. 뭐 사후세계나 이런 거 전혀 믿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개체가 사라지는 것이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전자를 남길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밈 같은 우리 유산,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이나 아니면 행위들이 남을 것이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껍데기가 어떤 의미에서 진화생물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운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체를 운반자라고 하고, 복제자인 유전자가 더 많은 복제본을 퍼뜨리게끔 이렇게 멋진 운반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체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유전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죽음 뒤에 만약에 내 죽음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죽음 뒤에 저 우주 멀리 여행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죽음의 과정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숨 끊어지고, 아, 세포는 이렇게 되고, 아,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는 그 느끼게. 예. 그걸 왜 해? 이미 알고 있는데. 아, 다 알고 계세요? 그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미스터리는 없죠. 느낌을 갖지 굳이? 못한... 아, 그런데 굳이 필요 없다. 아, 아니, 왜냐면 생물학자시니까, 진화학자시니까 네. 그 궁금해하실까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아니, 뭐 건데. 이미 많은 거는 풀렸다고 생각해요. 아, 죽음에 그래요? 이르게 되는 과정들은. 그 죽을 때 왜 많은 분들이 죽음 근접해서 임사 체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임사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도 하시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뭐 예를 들면 밝은 빛, 그리고 뭐 따뜻한 느낌, 아니 뭐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그러면 약간의 환각 정도로 혹시 과학자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재현도 되고요. 아, 환각. 뭐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 아, 그런 그래요? 거는 저도 약간 MC님처럼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주마등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마등. 아, 죽을 때 좀 모든 게 싹 생각나는 때가 있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아마 더 잘 아실 것도 같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뭐 그런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경험을 다 빨리 스캔해 갖고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마치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찾는 것처럼.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는 잠깐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떤 해결책을 찾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죽을 것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교통사고 났을 때 주마등처럼 샥 스쳐가는 거? 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때 뭔가 내가 살아날 방법을 내 스캔했나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읽은 어떤 재밌는 기사 중에 한 가지 가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 처리가 굉장히 빨라진다. 제가 얘기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가설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실험인데, 사람들을 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곱셈을 시켰대요. 어려운 곱셈을.
그래서 만약에 정보 처리의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라면 곱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주마등이 어떤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잖아요. 가령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추락이 분명해요. 지금 이제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그 순간 우리를 뭐를 할까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텍스팅을 하고 싶고 자기가 느꼈던 그 최고의 경험들을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욕망.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연구 중에 재밌는 게 죽음을 생각할 때에만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냐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추구한대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협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계관이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럴 수 하고 있겠다. 싶었던 거. 그때 비로소 자기 욕망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그런 연구를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회한일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주마등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죽음을 만약에 되돌리는 혹은 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명체들도 왜 종종 있잖아요. 무슨 해파리인가는 뭐 계속 재생한다면서요. 보다에도 영상이 올라왔죠.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젊은 시절로. 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반칙인데. 뭔가 이게 이 생명의 어떤 기본 룰을 좀 위배하는 반칙 아니에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예외. 아. 생명은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동물의 난자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줄기세포 다 아실 거고 우리는 줄기세포 배아 발생을 쭉 하면 수정란이 쭉 분열해서 착상하기 직전 그때 이제 그 다 줄기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을 넘었으면은 다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다 세포가 분화됐어요. 그런데 다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다시 또 그런 만능성을 회복해서 난자에는 그 만능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른 방법.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체로 보면 끊어졌다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지만 크게 보자면 영생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쭉 이어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갔다가 난자, 갔다가 난자. 정말 오늘 정프로는 뭐 아주 그냥 작두 작두 탔다고 타시는 것 가야 같은데. 네, 작두로 갑니다. 작두로. 지난주에 생명을 제가 분자생물학 정보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생학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난자에서 난자로의 아, 진짜 난자에서 그러네요. 난자로. 그렇잖아요. 난자가 진짜 수정이 되면 그냥 영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까지는 그 몸속에 있던 세포일 뿐인데. 그러게요. 오늘 맞죠 뭐.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좋습니다. 저번에도 기억이 결국에 나름 물질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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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야기가 나와서 영화 이터널 선샤인 보면은 이터널 선샤인 짐 캐리 나오죠? 네네 그 원하는 기억만 딱 지워가지고 내 옛날 연인하고 있었던 기억 막 지우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물질화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영화처럼 원하는 기억만 좀 잊고 싶은 막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싹 지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물질화가 되어 있다는 것과 기억이 뇌 안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브랜드 떠오르는 기억도 네. 있고 네. 생각할 때 안 나다가 떠오를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기억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가 재구성해서 의도치 않은 왜곡도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하나 딱 집어서 싹 지우개로 지우는 거 그거는 하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기억은 되게 복잡한데 지각이라고 하죠. 시지각하면은 보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보는 거.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의 사진을 주면 빌 클린턴 셀이 점화돼요. 1:1 매핑이에요. 아, 이미지는? 그 유명한 논문이긴 한데 그 사실 예외적이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그렇죠. 근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가 빌 클린턴 보면 또 누가 있을까? 근데 거기 제니퍼 아니스턴 있었어요. 논문에. 그 제니퍼 아니스턴을 보면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만? 세포 싱글 뉴런이에요. 맞죠. 만약 여기에 르인스키도 있어요. 그것도 점화돼요. 다른 거기만 뉴런이. 다른 뉴런이 점화돼요. 빌 클린턴이랑 같이 점화되지 않아요? 예, 약간 좀 시사 개그입니다. 네. 그럼 사람 얼굴을 잘 못 기억하는 사람은 특정 뉴런 하나 기능이 제대로 좀 그렇게 되는 거. 봤을 때 안면 인식 장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논문이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했던 게 그 전엔 그 뇌과학 쪽에서 농담처럼 그랜마더 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할머니만 봤을 때만 파이어하는 뉴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 뉴런이 발견된 거예요. 그 논문에서. 그래서 그때 학계에서 꽤 재밌었어요. 한 사람의 얼굴을 한 뉴런이 기억한다고요? 좀 신기하네 진짜. 기억이 아니라 지각한다. 지각한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지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사진을 볼 때도 하나의 뉴런이 지각해요? 그건 좀 다를 수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기억이 아마 따라 나올 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두 사람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두 개가 불 들어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보진 않고 하나하나를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예, 같이 하나하나가 본다는 다 거죠? 켜지는 거죠. 곰 3마리가 있어요.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곰은 근데 우리가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얘 곰이 지난번에 본 곰 이게 안 될 텐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제가 뇌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저도 그 신문 기사 정도만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기억하는 거라서 확실하지는 아, 그래요? 아 근데 매번 하시는 질문이 겉보기엔 엉뚱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의미 있는 사고 실험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과학을 보다를 계속 이렇게 사회를 보면 이렇게 똑똑해지시는 건가요? 원래부터 그랬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원래 그러셨어요. 최근에 특히 또 더 심해졌나요? 작두 타는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여러분의 질문들도 저희는 늘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보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 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재밌는 질문들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그냥 이렇게 방송 중에 마치 증발되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뼈에 각인시키듯이 좀 하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 이제 과거를 보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원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과거를 보다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다. 그럴 땐 이북이 또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피할 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젠간 사게 될 거라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싼 겁니다. 아마 못 견디실걸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언젠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괴롭기 전에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많이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